노는 게 좋은 세 여자의 팟캐스트 놀고놀 28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콩이고요. 정말로 보는 것이 좋은 김양치입니다. 휴지와 비누를 먹는 선인장입니다. 뭐라고? 네? 휴지와 비누를 먹는다고요? 아니 저희 집에 비누랑 휴지를 되게 많이 쌓아놓고 살거든요. 네. 근데 없어졌어. 순식간에? 어느 순간. 난 사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30몰씩 사놓고 막 네. 비누도 12장씩 사놨거든요. 네. 다 없어졌어. 집에 누구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비누 귀신? 하지마. 아니, 휴지는 제가 좀 이렇게 막 많이 좀 쓰기는 하거든요. 네. 비누도 요즘에 바디워시나 이런 거 안 쓰고 비누로만 쓰기는 했는데 네. 정말 너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아하. 이게 먹지 않으면 그 정도 속도로 사라질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구나. 그게 있을 수 있어요. 30롤인데 미터 수가 적은 30롤을 산 걸 수도 그것도 있어요. 생각을 해봤죠. 이미 뭐든 가능성을. 그것도 생각해봤죠. 그래서 미터 수랑 이걸 또 다시 체크를 해봤죠. 네. 과거 가계부도 내가 찾아봤죠. 네. 와. 있었던 일이 없어. 이건 이상하네. 신기하다. 무슨 일이지? 그 요정 같은 거 있나 보다. 요정 맞아 그런 게?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지만 먹는 거야. 휴지와 비누는. 비누. 휴지와 비누를 이렇게 향신료 삼아? 비누를 휴지에 싸서 먹는 거지. 새가 훔쳐가지 않았을까? 둥지를 지으러. 뭐 사나 봐. 아무튼 그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네. CCTV를 한번 달아보시는 거 어때요? 너무 놀라운 어떤 진실이 밝혀지면 진짜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이. 제가 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선물할 일 있으면 휴지를 선물하겠습니다. 네. 근황 토크 좀 해볼까요? 네. 뭐 재밌는 일 있으셨나요? 저희가 다음에 이제 연말이기도 하니까 준비한 게 있잖아요. 네네네. 저희가 이제 21화가 마침 12월이고 2019년 마지막 방송 되니까 한 해 결산을 좀 해보자. 2회 결산을 하자. 2회 결산이요? 한 해 결산하면 우리 할 게 별로 없어요. 미쳐 늘어나니까? 네. 우리가 문화생활을 그렇게 풍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2018, 2019 그렇죠. 통틀어서 뭐 정말 재밌게 봤던 거라던가 아니면 워스트를 좀 뽑아도 또 괜찮을 것도 같고. 네. 그때 아마 제가 예능 쪽에서 이제 언급을 할 것 같은데 이제 엠넷에서 방송했던 예능 퀸덤을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예능이 있었어요? 처음 들어요. 두 분이 이렇게 금시초문으로 TV 안 보는 두 사람. 그렇구나. 네. 그래도 트위터나 이런 데서 조금 흥하기도 그러니까. 했었는데. 진짜요? 네. 나의 탐라에서 그 단어가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저 끊어서 잘 모르겠어요. 네. 왜 되게- 끊었어? 그 좋은 걸 왜 끊었어? 퀸덤은 이제 엠넷이 잘하는 서바이벌형의 그런 프로그램인데 네. 그 아마추어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기존 여자 아이돌 그룹들이 출연을 해서 경쟁을 하고 우승자에게는 컴백 쇼를 엠넷에서 만들어주는 그런 취지로 만든 예능 프로그램이거든요. 요즘 아이돌이 아니라 약간 이전 아이돌들. 이게 조금 다양한데 출연진들을 말씀드리면 박봄 씨가 나오고요. 2NE1에 그리고 AOA, 마마무, 오마이걸, 러블리즈 그리고 여자 아이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도 꽤 현역인. 네, 사람.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데뷔한 지 2년이 채 안 됐으니까 요새 아이들이라고도 할 수 있고 네. AOA 같은 경우는 데뷔한 지 거의 7, 8년 됐을걸요. 그래서 좀 중견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그러면 굳이 그 엠넷에서 컴백 무대를 해주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잘 몰랐었는데 그런 아이돌 컴백 무대는 네. 좀 남자 아이돌만 그런 식으로 컴백 쇼가 있었고 우와. 여자 아이돌은 좀 그런 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좀 인기 있는 남자 아이돌 위주로 컴백 쇼가 있었고 다른 분들은 그냥 그 컴백 무대라고 해서 일반 무대랑 그렇게 확연한 차이가 나지는 않았던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특전을 걸고 이제 한날 한시에 다 같이 컴백해서 뭐 진정한 승자를 가리자 뭐 이런 취지였는데 네, 처음 들었을 때는 뭐 또 진짜 경쟁에 미친 나라구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욕을 하면서도 늘 서바이벌을 보고 있어서 서바이벌 프로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투덜대면서 봤는데 갈수록 정말 전 사실 거기에서 멤버들을 전원을 아는 그룹이 없었거든요. 한 명도 모르는 그룹도 있었고 이름만 이제 들어봤던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무대를 준비하고 연습하면서 너무나 진지하고 프로다운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좋고 그 무대들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이 좋은 김양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보는 거에서 유일하게 이제 제외시켰던 파트가 이제 음악들이었거든요. 음악은 듣는 거지 뭘 보고 있어. 그래서 콩님이 MTV의 등장으로 이제 판도가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MTV가 무슨 영향을 줬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음악은 듣는 거니까.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나 어떤 무대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이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었죠. 물론 의외네요. 아이돌을 좋아하기는 했었는데 저도 좋아하는 사람의 무대였기 때문에 열심히 본 거지 이렇게 그거 자체에 그렇게 큰 매력을 느끼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경연들 보면서 무대들이 진짜 한 번 할 때마다 기억에 남는 무대들이 한두 개씩 이렇게 꼭 나오고 해서 뭔가 그런 아이돌 음악의 쇼적인 재미 이런 거를 좀 느끼게 돼서 그 퀸덤이 이제 끝났거든요. 끝났는데도 그 후에도 이제 아이돌 교차 편집 영상 이런 것들 찾아보고 요새 교차 편집 저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엄청나던데요. 네, 정말 눈을 뗄 수 없는 그거 일반인들이 그냥 그 노가다 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쵸. 뭐 회사 차원에서 만든 게 아니고 팬분들이 그냥 정말 팬심이 느껴지더라고요. 능력자들. 그런 무대랑 뭐 옛날 무대 인상적인 무대들 뭐 이런 걸로 유튜브를 계속 들어가면서 노래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도 그 여파가 좀 계속되고 있는 중이군요. 그렇다면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아이돌은? 자세한 건 우리 다음 시간에 알겠습니다. 다음 21화에서 공개합니다. 그리고 또 영화 이야기도 해주세요. 최근에 터미네이터가 새로운 시리즈가 개봉을 했죠.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가 개봉을 해서 우리 린다 해밀턴 언니가 나온다는 소식에 린다 해밀턴 언니를 보러 갔고 그걸로 굉장히 만족하고 돌아온 경험이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저는 원래 터미네이터 시리즈를 좀 좋아하는 편이었거든요. 1, 2 다 좋아하고 3까지도 뭐 나쁘지 않았는데 4는 제가 보기는 했어요. OCN에서 해줬을 때 이렇게 지나가면서 얼핏 이렇게 보긴 했는데 좀 기억이 안 남고 5는 안 봤거든요. 그리고 그 후로 터미네이터도 이제 좀 시리즈가 끝날 때가 됐나라고 생각할 쯤에 이제 1, 2에 나왔던 린다 해밀턴이 이제 다시 돌아온다라는 소식에 영화관에 가서 직접 봤죠. 시간대가 뭐 프리퀄이에요? 아니면 비어있는 시간대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번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제작을 하면서 3, 4, 5는 없다고 생각하고 만들겠다라고 했다고 들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최애만 딱 뽑아서. 그렇죠. 그래서 사실 1, 2를 정말 좋아했던 올드 팬들이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 발언을 듣고. 네, 사실 3도 저는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게 좀 결말 부분 때문에 좋아했었던 거였지 그 작품 내 주인공이나 이런 이야기의 매력은 그렇게 썩 훌륭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크페이트 이야기 시점은 2에서 이제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 거기에서 한 몇십 년 지나서 그래서 저도 제 탐라에서 그게 약간 핫하더라고요. 린다 해밀턴이 되게 꼬장꼬장한 노인으로 나오는데 그게 너무 좋다고 되게 호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거를 보러 가면서 딱 하나만 빌었거든요. 죽이기만 해봐. 왜냐면 2019년에 봤던 뭐 엔드게임이라던가 아니면은 엑스맨도 그렇고 저한테 좀 실망스러운 경험들을 많이 줘가지고 이걸 어떻게 했을까 가만 안 둬 이렇게 약간 이게 비장한 마음으로 갔었는데 저는 이 시리즈는 되게 흡족하게 보고 나왔어요. 엔드게임도 그렇고 다크피닉스도 그렇고 이번 작품까지 약간 시리즈 전체의 송구영신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엔드게임은 옛 것을 잘 보내주기는 했어요. 잘 보내주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 마음이 많이 아팠다라는 그런 안 좋은 점이 있었죠. 제가 좋아했던 캐릭터 중에 한 명을 썩 흡족하지 않은 엔딩을 맞이하게 해가지고 상당히 마음이 상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크 피닉스는 얘 것을 잘 안 보내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보내주는 것도 잘 못했어. 네. 보고 와서 처음엔 되게 화가 났었는데 네. 나한테 하나를 줬어 막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생각하다 보면은 아니야 그래 세월이 지나면 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저렇게 변했을 수도 있지 이렇게 납득을 하다가도 아니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미 지금 흥분했어. 네, 그래서 좋아하던 시리즈니까 뭔가 이야기를 이해해 주려고 해도 그러니까 좋아하던 캐릭터니까 그건 아니지 뭐 이렇게 발끈하는 그런 납득과 반발의 과정이 계속 반복됐는데 네. 수렴하지 못하고 계속. 네, 이번 거는 그 린다 해밀턴이 꼰대스러운 할머니로 네. 나오면서 자신이 가졌던 한계 같은 거를 이제 깨닫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꼰대스러움이 그 엑스맨에서의 프로페서가 보여줬던 그런 이미 이제 철폐해야 된 옛것이 된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네. 본인이 이제 네가 다음 세대구나 뭐 이런 식으로 깨닫는 장면들이 저는 조금 감동적이었었어요. 지금 이제 터미네이터의 새로운 시리즈를 여는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단독으로 끝날 것 같은 분위기예요? 뒤를 얼마든지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이 바뀌었거든요. 그 원투에서는 스카이넷이 네. 심판의 날을 일으키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실행되는 게 3였지만 우리는 3, 4, 5를 지우기로 했기 때문에 심판의 날을 마군으로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이제 새로운 시스템 리전이 등장을 해서 또 미래에서 누군가를 암살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를 보내거든요. 리전은 아직 살아있는 상태니까 4나 5 이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여지는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포일진 모르겠지만 린다 해밀턴이 맡은 사라 코너는 죽지 않습니다. 네,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계속 나오면 좋겠어요. 진짜 첫 등장부터 어찌나 포스가 있는지 깍깍거리면서 봤어요. 엄청 보고 싶은데 또 어디서는 뭐 2만 못했다 막 그런 사람들도 좀 있고 해가지고 1, 2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기는 하죠. 네. 이렇게 엉성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주인공이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 않은 것도 조금 아쉬웠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임스 카메론이 제작을 하지 않고 직접 연출을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다고. 하지만 이 정도만으로도 약간 간지덕지하는 그런 네, 게 있어요. 저는 처음 영화에서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는 않는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내줘도 저는 4, 5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터미네이터 2가 제가 처음으로 사랑했던 영화인 것 같아요. 처음으로 정말 영화에 폭 빠지고 반복해서 보고 그런 걸 좀 했었거든요. 아니 왜 안 보셨어요? 다크페이트 그래서 봤었어야지. 그거를 망치는 게 너무 싫어서 3, 4, 5 다 안 봤어요. 정말요? 네, 왜냐면 내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 터미네이터 시리즈와는 괴리가 있어 보여서 쭉 안 봤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봐도 될 것 같더라고요. 2의 엔딩이 참 좋았었죠. 좋았죠. 네. 정말 여러 군데서 회자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엔딩 장면뿐만 아니라 너무 명장면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저도 다음 주에 보고 오겠습니다. 네. 그러면 근황 토크 마무리하고 저희 이번 화 주제 초능력입니다. 평소에 약간 그런 초능력물을 다 선호하시나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나의 초능력은 과연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해봤더니 훨씬 전에 알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기억에 초능력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확 들어온 건 아기 공룡 둘리가 아니었을까. 그러네. 둘리가 있었구나. 초능력 아기 공룡 있지 않습니까? 호이. 그렇죠. 가장 오래된 기억에는 이제 아기 공룡 둘리가 있고 최근 기억을 봤더니 최근에 뭔가 초능력 슈퍼파워를 쓰는 그런 능력자들은 거의 다 히어로물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애매했어요. 근데 히어로물을 초능력 소재에 쓰기엔 이분들은 또 다른 장르로 모셔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단 저는 그래도 3명 중에 1명은 있을 줄 알았거든요. 마블이나 DC 계열의 누군가를. 네. 근데 아무도 안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분들은 따로 모셔야죠. 이런 파트에 넣을 분들. 그래서
그래서 좀 슈퍼히어로는 슈퍼히어로물로 저희가 따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서 그런 장르는 배제를 했고, 그래서 그러면 이참에 예전부터 보고 싶었던 소설을 이제 해치우자 하는 생각으로 이제 듀나 작가의 아직은 신이 아니야 이 연작 소설집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연작 소설이라는 거는 뭐 장편도 아니고 단편. 네, 단편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 단편들이 이제 다 어긋나지 않고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이어지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소재가 연결된 거예요? 세계관이 연결된 거예요? 이 작품은 세계관도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이제 가지고 오신 책을 살짝 들춰봤더니 또 배경이 한국이더라고요. 네, 배경은 근미래의 한국에서 시작합니다. 사실 한국형 SF를 그렇게 많이 보진 못한 것 같아서 좀 신선했어요. 네, 사실 이걸 그 뒤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책을 다 읽고 든 생각이 10년 전이었으면 내가 이거를 술술 읽지 못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제가 한국 이름 못 읽어 병에 걸렸었거든요, 옛날에. 그럼 지금은 치유된 상태고? 네, 치유된 상태입니다. 네, 예전에 이상하게 한국 이름으로 되어 있는 한국 배경의 소설들은 되게 안 읽히는 거예요. 그 병 뭔지 알죠? 사대주의다. 사대주의가 아니고 저도 그 비슷한 병에 걸린 적이 차라리 있는데 뭔가 뭐 무협이라던가 중국 배경이라던가 일본 배경이라던가 서양 배경이라던가 뭐 판타지여서 이상한 이름이라던가 먼 미래에 뭐 R2D2 이런 이름은 괜찮겠는데 수영은 뭐라고 말했다. 이런 문장이 너무너무 어색한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뭐 누구가 뭐뭐 했다 이런 표현을 잘 쓰지는 않잖아, 일상어에서. 다른 나라나 이런 배경이 되면은 그냥 가상세계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버리면 되는데 이게 한국 지명이 되고 한국 이름이 되면은 현실성이 오면서 거기에서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어색한, 현실 속에서 비현실적인 일이 일어나는 게 되게 어색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로맨스도 한국 로맨스는 못 보고 계속 이제 서양 배경 로맨스 소설만 보고 아니면 아예 뭐 시대물을 본다던가, 시대물은 또 괜찮다더라고요. 네. 옛날 역사 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는 괜찮은데 진짜 현대 한국 배경을 못 읽는 그런 병이 있었거든요. 이게 본인이 속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네네. 더 약간 그런 이질감이나 어색함이 되게 크게 왔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새 좀 문화가 많이 바뀌면서 제가 계속 언급하는 것 같은데 부산행이나 검은사제나 이런 장르 영화들을 굉장히 한국화시킨 영화들도 많이 나왔고 네. 그리고 제가 현대 판타지를 읽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현대 배경 뭐 압구정역에서 무슨 초능력자가 나오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국 이름 못 읽어 병을 이제 완치가 됐죠. 네, 되게 서서히 치유됐군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치유된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그런 영화라던가 전독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읽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현대 판타지 이런 파이가 좀 커졌고 이런 현대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소동들이 사람들이 어색하지 않은 이 시점이 한국 SF의 부흥기가 온 게 아닐까.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놨었어요. 아니 최근에 약간 그 한국형 SF의 움직임이 되게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지 않나요? 네네. 여성 SF 작가들의 단편집도 최근에 출간됐고 SF 쪽에서 출간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작품들이. 그런데 듀나님은 되게 오랫동안 그런 한국 SF 소설 같은 거를 좀 꾸준히 쓰셨잖아요. 네, 꽤 오래전부터 작품 활동을 해오신 작가님이시죠. 그러면 이제 작가 소개부터 좀 해볼까요? 많이들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듀나 작가님이 듀나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첫 책을 낸 거는 2002년 태평양 횡단 특급 SF 단편집이 있었고요. 네. 이제 그 전부터 90년대부터 하이텔에서 이제 영화 평론이나 SF 단편집은 꾸준히 올리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뭐 20년이 훨씬 넘었죠. 20년 넘게 활동한 중견 작가님이십니다.
네, 사실 대중들에게는 SF 작가보다는 영화 평론가의 이미지가 더 강하죠. 그쵸. 그렇죠. 네, 균아의 영화 낙서판이라는 그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계시고 거기 듀겔이라고 불리잖아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화 관련 글들도 올리고 뭐 다른 글들도 올렸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쪽을 잘 안 가봐서 모르는데 두 분은 혹시 듀겔 자주 가셨나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한때는 좀 들락날락했었어요. 두 분은 좋아하시는 영화 평론가가 따로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오, 전 정성일 씨 좋아합니다. 정성일 씨. 그쵸. 키노의 편집장이셨죠. 저는 김혜리 기자님. 아, 네, 저는 영화 자체를 그렇게 많이 보는 편이 아니고 영화를 봐도 이제 약간 시리즈물 같은 그런 블록버스터 쪽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렇게 영화평을 자주 읽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유나님 같은 경우는 영화평이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이제 네. 약간 시니컬한 말투로 트위터에서 말을 하듯이 이렇게 영화평을 작성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말투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저는 그 말투 자체는 되게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영화 자체를 많이 보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호불호 갈릴 정도로 많은 글을 보진 않았었는데 그래도 가끔 이제 트위터 또 듀나님 파워 트위터리안이시잖아요. 엄청 올리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사건 이슈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의 논조나 그런 거는 저랑 조금 방향성은 좀 일치하는 편이어가지고 꾸준하게 영화 스토리상의 젠더상의 이슈 같은 거를 또 언급하는 평론가여서 약간은 호감을 갖고 있는 그런 평론가셨어요. 듀나 작가가 유명한 걸로 또 하나 이제 이름하고 나이하고 성별이 전혀 밝혀지지 않는 이게 익명성 때문에 더 유명해진 게 또 있기도 하죠. 그래서 작가님 본인이 그걸 철저하게 공개하시지 않고 인터뷰에서도 사적인 질문에서는 답변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20년 넘게 이렇게 익명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게 조금 놀랍기는 한데 이 시대에. 네네. 그래서 뭐 일에 대한 의뢰나 뭐 인터뷰나 이런 것도 다 이메일로 진행된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한때는 되게 사람들이 추측이 오고 갔었어요. 이렇게 많은 평론을 쏟아낼 수 있는 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막 이러면서 어떤 집단이다. 어떤 집단이다.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 여성일 것이다. 뭐 남성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논란이 분분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듀나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듀나 작가님이 약간 영화평론가로 인식이 먼저 된 상태였고 이제 뒤늦게 작가님의 글을 봤는데 여러 명의 작가가 참여했던 엔솔로지 같은 그런 단편집에서 한 2억 원 정도 봤던 게 다였는데 그때는 썩 인상적이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아직은 신이 아니야 이 작품 나오고는 글들을 좀 많이 봤었어요. 되게 재밌게 봤다라는 글들을 많이 봐서 또 초능력 소재잖아요. 듀나 작가님이 장르 소설이나 그쪽 장르 영화나 뭐 그쪽에 되게 꾸준하게 애정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런데 또 초능력 소재라니까 되게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속 봐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던 작품이었는데 이번에 마침 초능력이어가지고 그럼 이번 기회에 해치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작품을 들고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시작하면요. 이 아직은 신이 아니야는 11가지의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힘이라는 제목의 소설로 근미래의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작을 합니다. 전염병으로 학생 몇이 죽은 뒤숭숭한 학교에 서화영이라는 여학생이 이제 전학을 오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담임 선생님 뒤를 이렇게 따라온 서화영을 보고 2학년 D반 전원이 뭔가 정전기에 감전되는 것 같은 이렇게 짜릿한 느낌을 받는데 찌릿찌릿? 네, 그런 느낌을 받아요. 화영은 이제 여자치고 되게 잘생긴 얼굴이고 키가 큰 편은 아니지만 약간 팔다리가 길어서 호리호리한 그러니까 외모적으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다들 되게 멋진 친구여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느낌을 받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전학을 왔는데 뭐 전학생다운 그런 불안함이나 당황이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듣고 뭐 점심시간 될 때까지 다른 친구들하고 딱히 대화도 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친구였어요. 첫 번째 단편에 약간 주인공 격인 지희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이 지희도 다른 친구들처럼 화영이가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네. 왜 신경이 쓰이는지 모르겠는 거죠. 제가 연예인이랑 닮아서 내가 신경이 쓰이나? 아니면 뭐 내가 쟤한테 뭐 처음 만났는데 잘못한 일도 없을 텐데 왜 저러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되게 어색한 날들이 계속 지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뭔가 바뀌었다는 걸 알아요. 바뀌었는데 근데 뭐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뭔가가 분명히 바뀌었는데 뭐, 관계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네, 뭔가 학교 전체의 분위기라던가 무언가가 이전과는 달라졌다라는 거를 느꼈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화영이 때문에 그런 변화가 생겼으니까 우리가 화영이를 좋아하나 보다. 혹은 제가 되게 불쾌한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그런 와중에 뭐 자잘자잘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요. 뭐 누군가 복도에서 귀신을 봤다던가 갑자기 공부를 못하던 애가 성적이 좋게 나온다던가 유리창이 갑자기 깨진다던가 뭐 이런 기이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한 학생이 이제 죽은 채 발견이 됩니다. 사망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이게 사고사인지 아니면 자살인지 잘 모르겠는 상황에서 그 죽은 학생이 약간 문제아였거든요.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고 그래서 이제 지희는 쟤한테 괴롭힘을 계속 당하던 영규라는 학생이 쟤를 죽였을 거다라고 의심을 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상상을 막 하죠. 영규가 죽였을 거야. 왜 다들 쟤를 의심을 안 하지? 영규한테는 어느 날 힘이 생긴 거야. 그래서 항상 괴롭힘을 당하던 쟤를 이 힘이 사라지기 전에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럼 옥상으로 끌고 가서 쟤를 뭔가 보이지 않는 힘으로 죽였겠지 이렇게 상상을 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지희가 이게 상상이 아니구나. 난 지금 영규의 기억을 읽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다가 네네. 네. 그래서 영규는 뭔가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했으니까 약간 염력 같은 걸로 이제 친구를 해친 거고 지희는 이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그런 정신감흥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거 모두에게 각자만의 초능력이 생긴 건가요? 네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이제 틀림없이 화영이로부터 나온 것이다라는 거를 지는 확신을 하고 이제 화영을 찾아가서 물어보거든요. 이게 네가 이렇게 만든 거냐라고 말을 하니까 화영이 나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냥 에너지를 너희들한테 대준 것뿐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각성할 수 있게 잠재 해줬다? 능력이 있었는데 네. 화영은 뭐 원하는 사람한테 특별히 지목해서 그렇게 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화영이 주변에 있으면 사람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랐던 그런 능력들이 이제 커지고 증폭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였던 거죠. 아하. 네. 이런 능력의 소유자라면 당연히 정부에서 쫓고 있겠죠. 그래서 정말요? 네, 당연히 정부에서 저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정부도 그 정도는 할 줄 아나요? 담은 실드라도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화영의 존재를 눈치챈 이제 정부에서 화영이를 잡으러 오고 그 와중에서 지희가 화영이 목적한 바를 도와주려고 뭔가 계획을 꾸미면서 이제 소설이 중후반부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워낙 짧은 단편이라 뒤에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목적한 바가 스포가 되나요? 네. 흥미진진하네요. 네. 궁금하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소설인데 연작 소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어디서부터 시발점이 되었는지를 알리게 되는 첫 번째 작품이 돼요. 두 번째 단편도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제목은 LK 실험 고등학교 살인 사건. 굉장히 솔깃한 제목이 아닙니까? 추리소설 마니아인 여러분이 네. 혹할 만한 여기도 고등학교네요. 네, 여기도 고등학교고
첫 번째 단편작에서부터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이제 초능력에 대해서 알게 되거든요. 이렇게 어떤 능력을 증폭시키는 애들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뭐 염력이라던가 정신감응력이 개발된다라는 거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능력을 증폭시키는 그런 존재를 배터리라고 부릅니다. 적절한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당연히 이런 능력자들을 모아서 또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답게 대기업과 합작하여 네. 그거는 정말 한국답네요. 네, LK 실험고등학교를 만들게 되고요. 네. 이 소설에서는 이제 정신감응력을 좀 염력보다 높게 쳐주는데 정신감응력자들이 이제 자신의 능력을 써서 염동력자들을 조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정신감응자들의 능력을 더 높이 사주는 사회가 되었고 네. 그래서 정부는 본격적으로 정신감응력이 높은 학생들 80명을 모아서 이제 외딴 섬에다가 학교를 짓고 걔네들의 능력을 증폭시키는 이런 학교를 만듭니다. 외딴 섬이라고 한 순간 배틀로얄 시키는 줄 알았네요. 한 명만 살아남는 줄 알았네요. 네, 근데 이 학생들만 있으면 안 되겠죠. 정신감응력 80명만 있으면 뭐합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배터리. 네, 배터리인 학생들을 일반 학생들은 그냥 정신감응력이 있는 학생들로 일반 학생을 뽑고 이제 특기생으로 배터리 역할을 하는 배터리 학생들을 5명을 뽑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고 이제 기숙하고 그렇게 생활하게 되는 거죠. 네.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배터리들은 네. 배터리 능력만 있나요? 네, 배터리 능력만 있고 근데 그런 능력은 있어요. 정신감응력이 약간 텔레파시 능력이면서 뭐 독심도 하고 네. 다른 사람들의 기억도 조작할 수 있고 이런 다재다능한 능력이 네, 굉장히 정신계 쪽의 모든 능력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능력들이 있어서 거의 여기에서 묘사하기는 80명의 정신감응력자들 사이에서 사생활을 보호하기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이제 샤워실에서 타인의 나체를 굳이 이렇게 보지 않듯이 네. 그렇게 모두 공개된 상태에서 그냥 못 본 척 이렇게 지나가면서 사생활을 존중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배터리들은 그 정신감응력자들의 능력을 방어할 수 있어요. 네, 그 정신감응력자들이 배터리들의 마음을 읽거나 뭐 조종하거나 더 씌우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네. 그 배터리들이 이제 마음을 열고 뭔가 자기의 정신을 조종하게 내버려 둔다던가 아니면 정말 뛰어난 그런 능력자면은 그게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걸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 배터리들이나 초능력을 좀 가지고 있는 정신감응 능력을 가진 애들이 지금 대체로 고등학생인가요? 아니면 성인도 있는데 성인은 터치를 안 하는 건가요? 두 번째 작품이 첫 번째부터 굉장히 시간이 흘렀다고 네. 했잖아요. 첫 번째 작품이 아직 초능력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던 시기예요. 네. 그래서 그 두 번째 작품에 배터리였던 한 성인 남성이 나오는데 그 남성을 보고 능력자 치고는 상당히 나이가 있으시네요 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작품으로서는 아직 능력자인 아이들이 조금 청소년 시기인 애들이 대부분이 그런 걔네들이 시간상. 1세대인 네네. 거네요. 약간 신인류 같은 애들인가 보다. 네. 근데 이제 혈기왕성한 85명의 학생들이 강제로 기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살인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거예요, 진짜로? 외딴 섬이잖아요. 소설의 시작이 이제 수사관이 찾아오는 걸로 시작이 돼요. 네. 이 고등학교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한 학생이 체육관에서 마치 추락사한 것처럼 머리가 깨진 상태로 죽어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체육관 한가운데서 그렇게 누군가를 떨어뜨리려면 뭔가 기구 같은 게 필요할 텐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네. 기구가 없다면 뭔가의 능력이 필요할 텐데 네. 그러면 능력자들을 의심하기 위해서 선생님과 학생들을 포함해서 모두 다 정신감응자들은 독심술사들에게 다 검사를 받아요. 네. 근데 그 누구도 그 범죄에 연루됐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배터리 5명이 있는데 네. 배터리들에게는 능력이 없잖아요. 네. 걔를 떨어뜨릴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유력한 용의자들은 할 수가 없고 할 수 있는 자들은 증거가 하지 않았다라고 증거가 나왔고 그래서 미궁에 빠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수사관이 보내진 걸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수사관이 학교에서 뭐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이야기하면서 이 학교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게 전개되는 게 이제 두 번째 작품입니다. 재밌을 것 같죠? 재밌겠네요. 되게 궁금하게 만드네요, 뒷부분이. 계속 이 배터리들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책 처음부터 끝까지 단편 이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배터리를 소재로 한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 이제 11개의 단편 소설이 새로운 능력이 생긴 세계에서 개인하고 사회가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를 단편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씩 시간 차이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처음이 가장 과거의 이야기고 점점 시간이 뒷시간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각 단편들 이야기의 주체도 바뀌고 초능력자들이 넘쳐나는 세계에서는 어떤 방식의 살인이 일어나는지 지금까지의 살인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개념의 살인이 일어나고 또 그 처벌이나 복수도 다른 방식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런 이야기. 단편마다 그러면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네. 살인 사건 매니아. 아니 제가 뭐 바란다고 그랬나요? 네. 그리고 이제 배터리나 염력이나 정신감응력이 너무나 당연한 사회에서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또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배터리만 나오면 뭔가 몸이 안 좋아진다던가 뭐 그러면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그런 사람들이 그 세계를 피해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전개가 되고요. 처음 단편이 2026년 전주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마지막으로 가서는 119강령 거리의 개척 행성에 2232년에 끝이 납니다. 와, 이거 굉장히 스케일이 큰 이야기였군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지방에서 일어난 작은 초능력 사건처럼 이렇게 시작된 이야기가 점점 능력자들이 많아지면서 그 능력자들 때문에 세계가 어떻게 바뀌고 그 능력에 취한 사회가 어떤 파멸의 길을 가는지 그럼에도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곳을 개척하고 살아가는지 이야기가 쭉 나열되면서 마지막에는 조금 봤을 때 마지막 편이 조금 감동적으로 끝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질문 있습니다. 네. 그렇게 능력자들이 늘어나게 되는 게 제일 첫 단편의 그 화영이 때문에 점점 더 늘어나게 되나요? 그 초능력 세계관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2026년에 처음 시작되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이미 지구는 5차례의 핵폭탄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한 세계고요. 핵폭탄을 제조하는 기법 자체가 너무 쉬워진 세계예요. 그래서 뭔가 정부 차원에서 핵폭탄을 관리한다기보다 그냥 일반 개인이 테러 조직이 마음에 안 들면 핵폭탄 터뜨리고 그런 일이 이제 5건이나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5번째 핵폭탄이 북한에서 터지고 그 폭발 가운데 화영이 능력을 얻은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약간 뭐 핵폭발 때문에 도련변한 됐다고 그런 느낌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정확한 설명은 나오진 않았지만 그 이후로 화영이도 그때 배터리 능력을 얻고 화영이 옆에 있던 뭐 다른 간호사분도 치유 능력을 얻고 이런 식으로 능력자와 배터리들이 점점 늘어나고 또 배터리는 다른 능력자들을 오픈하게 되고 또 배터리가 배터리를 개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약간 좀비에 물린 것처럼 능력자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세상이고 초능력 설정은 단순하게 이제 ESP랑 PK 계열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정신감응력하고 염력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아쉽게도 텔레포트는 없는 세계인 것 같고요. 그 와중에 이제 치유술사라고 해서 치유 능력을 가진 이런 종류,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배터리죠. 그 배터리라는 설정은 사실 어디서도 제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SF 소설을 많이 보지는 않아가지고 확신할 수는 없는데 배터리라는 소재 자체가 참신했고 이 소설 자체를 끌어가는 가장 큰 힘인데 소설 첫 장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에너지는 영원한 환희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윌리엄 블레이크의 식구를 인용하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네. 굉장히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 세계가. 그러면서 뭐 원자력도 사용하게 되고 그 원자력을 사용하면서 나오는 폐해가 있어서 그걸 좀 줄이려고 하지만 뭐 잘 안 되고 뭐 그런 와중에 정말 거대한 에너지원, 인간 자체를 얻게 되는 거죠. 인간을 갈아서 아이고. 에너지로 쓰게 된다는 너무 그런 무서운데? 풍자인가 싶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 상상도 못한 에너지를 갑자기 손에 넣게 된 인류가 어떤 방향으로 치닫게 되는지 이런 단편들을 보여주는데 재밌었어요. 되게 오랜만에 재밌게 소설을 받아가지고 저는 그리고 물론 초능력을 어떤 개인이 얻어서 거미한테 물린다던가 방사능에 노출된다던가 이러면서 초능력을 얻어서 뭔가 그 사회의 악을 처단하는 그런 류도 좋아하지만 전 좀 더 초능력자들이 때로 몰려나오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히어로물에서도 어벤져스를 좋아했고 엑스맨을 좋아했고 그래서 좀 그 초능력자들이 많은 세계에서 초능력이 일상화가 되었을 때 세계가 어떻게 바뀌고 어떤 거를 배타적으로 보고 어떤 거를 받아들이고 협력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 것들을 조금 좋아하는데 그런 취향에 좀 맞았었어요. 제 취향보다는 조금 더 냉소적이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좀 납득 가능한 이야기들이어가지고 네, 그리고 결말이 저는 비교적 희망적으로 보기도 했기 때문에 아까 파멸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상황이 좀 안 좋아지는 와중에도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나요?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이거를 희망으로 안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너무 시니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생명력이 쭉 이어진다는 것 그리고 제목이 아직은 신이 아니야잖아요. 네. 그래서 신이라고 한다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신의 자격엔 뭐가 있을까요? 절대자. 절대자? 창조자? 네, 전 창조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류가 또 그런 정신가능력을 사용을 해서 돼지와 뭔가 인공생명체와 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요. 지성을 가진. 지성을 가진. 네, 지성을 가진 생명체를 만들어내서 그 생명체들이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내용도 잠깐 언급이 돼가지고 인류가 뻗어나가면서 인류 문명을 기억하고 있는 그 세대들이 살아남는 거에 대한 그런 생명력도 좋지만 인류가 아닌 다른 그런 지성체가 또 다른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볼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대충 방향이 짐작은 되네요. 네. 2013년 작품이어서 이것도 벌써 7년? 네, 시일이 좀 지났네요. 작품이긴 했는데 아직 2026년이 오지 않아서 SF의 가장 단점이 네. 무조건 멀리 해야 돼. 네. 너무 근미래로 했는데 그 상황이 오지 않았을 때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직 2026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3년 정도면은 약간 스마트폰이라던가 그런 것도 다 등장을 하나요? 네. 이게 약간 저한테는 이제 뭔가 옛날 작품을 할 때 살짝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게 이 스마트폰이 이미 생기고 난 후에 쓰여진 작품들은 괴리감이 좀 적어요. 그런데 그 전에 쓰여졌는데 미래를 그린 소설에서 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이제 전혀 발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면
되게 옛날 거라는 느낌이 들게 되더라고요. 좀 그런 게 있죠. 네. 갑자기 막 미래물인데 폴더폰을 열었다, 슬라이드를 밀었다, 막 이런 소리 나오면 뭐냐 막 이러면서. 은하영 전설에서 정말 먼 미래잖아요. 네. 근데 아직도 결제 서류를 종이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죠. 물론 거기에서는 통신망으로 할 수 있지만 아직 그래도 종이로 하는 걸 선호했다 뭐 이 정도로 나오긴 했는데 네. 근데 또 영화 같은 걸 보면은 또 의외로 그런 부분 말고는, 그러니까 이제는 뭐 SF가 아니라 그냥 과거의 현 시대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 같은 걸 보고 있으면 또 의외로 이런 핸드폰 같은 거 말고는 별로 변한 게 없다는 생각도 되게 그렇죠. 많이 들어요. 맞아요. 네. 저는 제 나이쯤엔 누구나 우주 여행을 마음대로 하며 정말 화성에 갈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바다에는 해적이지가 설치되고 저 공상 과학 그리기 대회 하면 언제나 그 해적이지 그렸거든요. 돔 안에 있는 네네. 나라. 증명해보셨잖아요. 테크트리를 그쪽으로 안 찍고 스마트폰 쪽으로 찍은 그러니까 거예요. 누가 이쪽으로 찍었어. 우주부터 잡스요. 찍었었어야지. 지금은 찍고 있나요? 이거 미래에는 되긴 하는 겁니까? 민간 쪽에서 많이 찍고 있지 않나요? 찍는 게 나중에 어떻게 현실화될지 좀 지켜보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 작품처럼 거대한 에너지원이 일단 있어야지 뭐 우주 간의 여행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연료를 많이 소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뭔가 획기적인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지 그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지금 사회가 에너지원이 되게 부족한 사회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에너지원이 부족하다기보다는 너무 많이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까지 과도하게 소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동의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인류가 좀 균형을 잡아가야 되는 부분인 게 아닌가. 마지막으로 좀 추가하고 싶은 거는 저는 이 세계관이 되게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SF도 그렇고 판타지도 그렇고 그냥 쓱 읽어가는 게 아니라 이 작품 마음에 든다, 또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는 이제 세계관이 되게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세계관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11번째 이야기가 흡족했어요. 네. 완벽한 엔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이런 세계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좀 더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2018년에 듀나 작가가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장편 소설을 또 한 편 씁니다. 그래서 민트의 세계라고 네. 같은 세계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거든요. 네. 거기서도 약간 악역이 LK 그룹이 아까부터 계속 나왔던 그 대기업. 정말 한국적인 악역이지 않습니까? 네. 2049년에 한국을 배경으로 하면서 그 LK 그룹에 시달리는 10대 아이들이 주인공인 소설이 발간이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작품 작년에 나왔는데도 제가 전혀 몰랐던 작품이어서 이거 보고 이제 글 쓰려고 조금 검색하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전 이 작품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 세계관이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는가의 여부가 어떤 작품의 몰입에 좀 그렇죠. 중요하게 작용을 해요. 특히 SF나 그런 경우에는 가상의 세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요거 대충 만들어졌구나 이런 느낌을 한번 받으면 그 안에 등장인물이 매력적이거나 해도 몰입이 좀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도 되게 읽어보고 싶은 작품이네요. 이어지는 20화 2부에서는 약콩이 소개하는 게임 라이프 이즈 스트레인지 이야기가 계속